안녕하세요. 찬바람 냄새를 맡으면 괜히 울적한 기분이 드는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냄새에는 사람의 기억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왜 음식이나 꽃냄새 아니면 누군가의 살냄새와 비슷한 걸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맡은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향수를 느끼게 된다고요. 옛날 화장품에서 나는 분냄새를 맡았을 때 그 시절에도 멋쟁이였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행복하고 애틋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냄새는 잊고 싶어도 차마 잊어지지 않는 기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맡았던 냄새는 바로 베이비 파우더 향이었어요. 왜 애들이 바르는 로션에서 나는 진한 파우더 향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 보육원 시설의 직원이었고 남편은 꾸준히 제가 일하는 보육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었죠. 그때 전 신입이라서 몰랐는데 함께 일하는 선생님께서 매주 보육원으로 찾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고 청소 같은 일거리를 돕는 남편을 가리키며 그러더군요. 원래는 한 3년간 익명으로 기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꾸준한 기부를 감사히 여긴 직원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한번 찾아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 후로는 아이들과도 친해져서 저렇게 많으면 매주, 못하면 한 달에 2번씩은 꼭 찾아와서 애들과 만나 고민 있는 애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기부나 봉사라는 게 단발적으로 시도를 하는 건 가능해도 정말 몇 년씩 꾸준히 한다는 건 거의 그게 본인의 일상이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루는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점심을 먹게 된 적이 있었어요. 혼자 휴게실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휴게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와서 직원들을 도와서 애들이 쓰는 이불 빨래하는 걸 도와줬거든요. 무너졌던 빨랫대도 고쳐줬고요. 그때 남편도 절 발견하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아, 제가 점심을 안 먹었는데 직원분이 여기서 밥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쩌다 함께 마주보고 밥을 먹게 됐습니다. 어색하게 식사를 하는데 진한 라면 냄새를 뚫고 은은하게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남편을 만났을 때 맡은 냄새라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항상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저요? 로션 냄새인데 이게 써본 로션 냄새 중에 향이 제일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죽 염색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오래 일하면 머리나 몸이나 여기저기서 샤워를 해도 가끔 그 염색약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맡으면 괜히 머리 아프고 또 창피하기도 해서 여기 올 때는 항상 이 로션 바르고 와요. 아, 은희 씨 식사하시는데 제 향이 좀 강한가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스미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 뭐든 알고 싶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후로는 종종 남편이 보육원에 올 때마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곤 했어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또한 이곳의 아이들처럼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본인이 보육원에 있을 때는 그곳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본인을 돌봐줄 어른이 없었던 게 늘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고민이 있으면 조언을 얻고 또래보다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에 대해 지혜를 나눠줄 그런 어른이 말이죠. 본인에게 없었던 경험을 나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기부를 시작했고 이 보육원에 초대된 후로 그 뜻을 이뤄서 기쁘다고 했어요. 미소 지으며 덤덤하게 말하는 그 말에서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혼자 살아왔는지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죠.
어쩌면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저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만나고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결혼하고 몇 달 후에 큰아들이 태어나고 2년 뒤에 작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식들은 같은 배에서 같은 부모 각자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는데 어쩌면 그리 각기각색으로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집 큰애는 좋게 말하면 넉살 좋고 낙천적이었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참 내일 없이 사는 그런 애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보고 늘 하시는 말이 있었는데 애들은 어째 형하고 아우가 바뀌어서 태어난 것 같아? 형은 천둥벌거숭이에 동생은 묵직한 선비 같으니 말이야. 이런 말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처럼 작은 아들은 깐난 애부터 애가 무던하고 조용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갓난애가 도통 잘 울질 않아서 저와 남편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병원에 갔던 적도 있었답니다. 큰애는 아무리 외출 전 절대 엄마 손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야 해 라고 주의를 줘도 어느 순간 튀어나가 한 번 밖에 나가기만 해도 저와 남편의 혼을 쏙 빼놨는데 작은 애는 다니다가 제가 먼저 손을 놔도 제 치맛자락을 꼭 잡고 단 한 번을 지 형처럼 다른 길로 샌 적이 없는 애였어요. 애가 성격이 가볍고 뻔뻔스럽긴 해도 머리가 나쁘진 않아서 큰애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잔머리만큼 공부머리도 있었던 거죠. 작은 애도 지 형만큼은 해서 큰아들은 일찍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됐고 작은 아들은 그 업계에선 꽤 유명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각기 다른 성격이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장성해서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니 더 바랄 게 없었죠.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백숙집을 차려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작은 애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우리 집이 생겼을 때 느꼈던 행복도 아들들이 커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을 할 때 느꼈던 성취감과 행복에 비할 게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취업을 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결혼을 했는데 고시를 준비할 때 저도 남편도 큰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추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걸 듣거나 외박을 한다고 할 때마다 부모로서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친구면 집에 엄마 아빠 식당에 한번 데려오라고 했죠. 공부하는데 든든하게 백숙으로 몸보신하면 좋지 않냐고요. 근데 큰아들은 끝까지 공부하는데 무슨 연애냐고 잡아떼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합격 후 발령이 떨어지고 1년도 안 돼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큰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어차피 취업하면 바로 결혼할 거면서 숨겼냐고 하니까 큰아들은 제게 따로 말하더군요. 그때는 확신도 없었고 여자가 나 고시 공부하는 걸 끝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큰며느리는 그 당시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솔직히 첫인상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인상이 좀 차갑다고 할까요? 사람이 뭔가 상성에 안 맞는 성격은 대화를 조금만 나눠도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큰아들 말처럼 고시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기다려줬고 또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느낌을 운운하면서 괜히 결혼하는데 초를 칠 수 없는 노릇이었죠. 큰아들도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은 돈이 없었고 큰며느리도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기에 남편과 저는 그래도 첫 자식이 결혼한다니 신혼집 할 때 보태라고 1억 5천을 도와줬습니다. 큰며느리의 친정은 경상도 시골 마을이었는데 큰아들에게 듣기에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큰며느리도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을 친정의 생활비로 보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 취업을 했어도 모은 돈이 크지 않았다고. 그러니 친정에 결혼할 때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고요. 그래도 큰며느리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련한 신혼집 채울 수 있는 혼수는 책임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큰아들이 결혼하고 연년생 손자 손녀를 낳은 4년 뒤에 작은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보다 일찍 취직을 했지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후 결혼을 하고 싶다고 형보다 늦게 결혼을 한 편이었죠. 그래도 결혼 전 종종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 아가씨를 데리고 제 식당에 찾아왔어요. 작은 아들의 결혼 상대는 경찰로 일하고 있는 아가씨였는데 처음 작은 아들이 경찰을 만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래도 범죄자를 상대하는 경찰인데 며느리가 좀 거칠고 무섭지 않을까 참으로 단순한 상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작은 아들이 작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저도 남편도 다른 의미로 놀랐어요. 아니, 너무 순하고 귀엽게 생긴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애기 같은 얼굴로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불황당들을 상대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제가 상상했던 경찰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작은 아들도 제가 작은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너무 말랐다. 일하면서 다치진 않아요? 더 많이 먹고 튼튼해야지. 라고 말하니 엄마가 며느리를 보고 하는 생각을 눈치챘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나가 아직 애기처럼 보여도 체력 검사했을 때 동기들 중에 점수가 제일 높았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서 유도 2단에 합기도 3단이에요. 저 순한 얼굴에 속으면 안 돼요. 저 그런 오해 많이 들어요, 어머님. 근데 이래봬도 저희 아버지 닮아서 통뼈라서 튼튼하고요. 생긴 것보다 담도 세고 깡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 푹 고아주신 백숙 먹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예 소매를 걷어서 팔에 알차게 자리 잡은 근육까지 보여주는 작은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남편도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하다고, 대한민국의 치안을 잘 부탁한다고 박수를 쳐줬죠. 근데 작은 며느리는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깡이 좋더라고요. 제가 명절 때 큰애, 작은애 다 집에 모일 때마다 조마조마했었던 게 참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괜한 형님 노릇을 했다는 거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의 직업으로 시비를 건 거죠. 종종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제가 아들들을 부르려고 하면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있는데 왜 불러요? 라고 하며 또 팔을 걷어붙이고 무거운 물건을 척척 날랐어요. 그럼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대견해서 아유 그래 우리 경찰 며느리 있었지. 역시 유단자는 다르다 달라. 라고 입에서 마구 칭찬이 나갔죠. 근데 그러면 옆에서 보던 큰며느리가 괜한 시비를 걸곤 했어요. 아유 동서는 그거 얼마나 무겁다고 팔까지 걷어붙여. 진짜 오버라니까. 어차피 경찰 체력장 기준 여자 남자 엄연히 다른 거 다 아는데 굳이 여경이라고 센 척할 필요 없어 동서. 큰며느리가 이렇게 산통 깨는 소리를 하면 참 왜 저러나 싶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무례하고 다소 무식한 말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럼 저랑 팔씨름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센 척인지 아닌지? 작은 며느리의 도발에 큰 며느리는 덥석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넘어갔고 그 결과는 처참했죠. 저는 큰 며느리의 팔이 반대로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프다고 너무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큰 며느리에게 작은 며느리는 어머 죄송해요. 진짜 약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형님 원래 유단자한테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평소에는 큰 며느리가 제가 들어도 왜 저럴까 싶은 시비를 걸곤 하는데 그때마다 작은 며느리는 네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본인 직업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건 아무리 형님이어도 참지 못했나 봅니다. 큰 며느리의 팔목이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작은 며느리의 그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은 참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엄마 아빠를 절반씩 쏙 빼닮은 아들을 낳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의 식당도 처음에는 테이블 7개로 시작을 했다가 그맘때쯤 옆에 가게를 터서 확장을 할 정도로 장사가 순탄히 잘 됐고 애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늘 제 영양제를 챙겨주며 본인 영양제도 빠지는 날 없이 먹고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저보다 일찍 식당에 나가 오픈 준비를 하던 남편이 결혼 생활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애들도 그렇게 영양제 100번 챙겨 먹는 것보다 1년에 몇 번 건강검진하는 게 도움된다고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해도 나는 젊었을 때부터 병원에 가보질 않은 사람이야 라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한 채 의심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어느 순간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식사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요새 침 삼키기가 힘들어서 장기침이 늘었다는 말에 저는 남편을 거의 끌다시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남편이 글쎄 식도암 말기랍니다. 남편은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정말 지푸라기를 뜯어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매달려 간병을 했어요. 식당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정을 말해 부탁을 했고 손이 모자랄 때는 작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쉬는 날 나가 돕곤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절반, 병원에서 절반 투병 생활을 할 때 작은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해 아버지 몸 상태를 확인했고 식당에 나가지 않은 주말이면 찾아왔습니다. 물론 작은 며느리도 저 쉬라고 와서 교대를 해주곤 했고요. 큰아들은 뭐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그맘때쯤 큰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로에 술집을 차렸거든요. 자리 잡기 전까지 큰아들도 쉬는 날 가서 돕는다고 작은 아들만큼은 투병 중인 아버지를 보러 오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은 본인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잘 살았다. 잘 살았어. 정말 몸뚱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정도면 나도 참 잘 살았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되뇌었어요. 나중에는 기력이 없고 통증도 심해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정말 마지막 힘을 쥐었자 평생을 함께한 제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말 많이 하지 마. 다 아니까 말 많이 하지 말어. 참 당신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내가 이 말은 꼭 당신한테 해야겠어서. 그래, 나 참 잘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버렸긴 해도 나 단 한 번도 태어난 걸 후회한 적이 없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기회 얻어서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못 하나 가진 거 없는데 나랑 결혼해준 당신 만났는데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 여보, 다음 생에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나면 그때는 내가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당신 찾아내서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이 나 행복하게 해준 만큼 나도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나 당신 남편 모른 척하면 안 돼. 알았지? 아, 왜 울어? 왜? 인간은 수세기에 걸쳐 두 다리로 서서 사회를 건설할 만큼 진화했는데 언제쯤 다른 사람에게 내 수명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남편은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저와 눈을 맞추다 숨을 거뒀습니다. 투병 생활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을 때였죠. 남편의 영정사진을 아무리 봐도 현실 같지가 않은데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않을 그 사람을 생각하니 그나마
이제 제대로 찌를 만한 혈관도 없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침 한 번 삼킬 때마다 바늘 삼키는 고통을 안 느껴도 되니 다행이라고 남편이 후회가 없다고 한 말을 생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별을 하고 장례식에 정신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본인이 장남이니 당연히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상주 완장을 가져간 채 애가 장례 지도사가 상주를 찾을 때마다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장례식 내내 장례 지도사가 상주를 찾을 때마다 덩달아 큰아들 찾느라 시간을 몇 시간은 허비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작은 아들이 본인이 사라진 형 대신 상주라고 나서서 상주 역할을 해야 했죠. 남편의 장례식에 괜히 쓴소리하기 싫고 자식 비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참 큰아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작은 아들 앞으로 온 손님이 큰아들 앞으로 온 손님의 2배는 됐어요. 3년은 더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 실망했던 마음이 정말 찰나로 회복된 순간이 있긴 했는데요.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정말 이리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무력하게 지냈어요. 식당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집에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말이 정리지 그냥 남편의 정리를 차마 버릴 건 버릴 거대로 구분을 못해서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작은 아들네가 자주 찾아와서 청소를 돕겠다고 했지만 남편 물건만 보면 제가 눈물을 흘려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죠. 저 혼자 있으면 목구멍으로 음식을 잘 넘기지도 않아서 아들네가 올 때마다 식사를 챙겨서 그나마 연명은 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 거의 2달 만에 몸무게 10kg가 훌쩍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한순간에 반쪽이 된 거죠. 그러다 남편이 떠나고 3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찾아와서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대로 아버지 따라갈 작정이세요? 은석이한테 들었는데 식당도 요새 안 나가신다면서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추억이 남아있는 곳인데 이대로 남의 손에 맡기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으시냐고요. 엄마, 이렇게 내일 없이 살 거면 차라리 나랑 같이 살아요. 됐다. 나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괜한 소리 할 거 없어. 주영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이 살아. 됐다. 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아버지랑 추억이 남은 집 포기하라고 안 해요. 여기 방이 이렇게 남는데 우리가 들어오죠 뭐. 엄마도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살다가 저도 있고 주영이도 있고 손주들도 다 같이 정신없이 살면 아버지 떠난 빈자리 느낄 새가 없을 거예요. 엄마, 나 이미 마음 굳히고 온 거예요. 주영이가 싫다고 해도 나 혼자서라도 들어와서 살 거니까 이제 엄마가 못 놓는 아버지 짐들 같이 정리해요. 네? 제가 이대로 혼자서 힘들어하는 걸 보지 못하겠다고 큰아들은 먼저 합가를 제안했어요. 저도 괜히 혼자가 됐다고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몇 번을 거절하고 이제 걱정 안 끼치겠다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큰며느리까지 같이 와서 합가를 하자고 했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쓸쓸함에 못 이기는 척 제 집에서 큰아들네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야 붙들고 있던 남편의 짐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싸늘하게 조용했던 집이 그 전보다 더 복작복작해졌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저 스스로 그 지옥에 발을 들였다는 걸 알게 됐죠.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큰아들은 제가 낳고 키워서 어느 정도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큰며느리는 같이 살고 나서야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죠. 일단 참 위생 개념이 신기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는 어차피 샤워하면서 물 쓸 때 같이 되는 거 아니냐며 따로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물 때는 때가 아니냐니까 아니래요. 아휴, 처음 큰아들 내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며칠 후 거실 화장실의 상황은 지금도 기억하기 끔찍하네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제가 안 하면 너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애들도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볼일 보면 병들 것 같다고 하니 어차피 더러워질 거 한 달에 몇 번 청소업체 불러서 대청소하면 된답니다. 참, 내가 아들놈을 이렇게 생활력 하나 없이 키웠다니 새삼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집안일을 하나 시키면 늘 동생에게 미루고, 작은 아들은 차라리 본인이 하고야 마는 성격이라서 남에게 미루기만 하는 큰아들이 이 모양이 된 거겠죠. 처음에는 제가 거실 화장실도 한번 청소를 해줬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나중에는 저 혼자 쓰는 안방 화장실만 청소를 했어요. 거실은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합가를 하기 전부터 술집을 운영하는 큰며느리가 술집 마감 시간에 맞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 1시 정도에 집에 와서 오전까지 잠을 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일하는 것에 맞춰서 생활 주기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참 정말 잠만 자더라고요. 퇴근해서 들어오면 제가 자고 있다가 며느리가 주방에서 이것저것 꺼내 먹는 소리에 깹니다. 저도 깬 김에 물 한 잔 마시려고 나가면 먹은 거 그대로 식탁 위에 펼쳐놓고 들어가서 자요. 그럼 제가 적당히 치우고 다음 날 며느리는 내리 자다가 거의 12시, 1시 정도에 깹니다. 2시면 본인 술집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며느리가 자는 시간 동안 제가 손주들 학교 갈 준비, 유치원 갈 준비시키고 아들한테 간단하게 아침 차려주고 저는 11시 정도에 식당에 나가야 해서 나가기 전 며느리를 한 번 깨워요. 근데 한 번은 식당에서 한참 일하다가 3시 정도에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나가실 때 어떻게 저를 안 깨우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알바 한 명이 못 나온다고 해서 더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평소보다도 늦게 가게 생겼잖아요. 저는 분명히 깨웠습니다. 제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사람을 목이 좋듯 손을 흔들며 알았다고 깰 거라고 했던 건 며느리 본인이었어요. 예, 나는 분명히 나 나가기 전부터 너 3번은 더 깨웠어. 생사람 잡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여직 학교 다닌 애처럼 깨워줘야 깨니? 네 딸 수정이도 깰 시간 되면 알아서 깨는데. 근데 네 말처럼 급하진 않나 보다.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따질 시간에 세수하고 출근했겠어. 같이 살아서 내가 편해진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만만한 건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같이 산 지 반년이 지나갈 때쯤 아들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말이죠. 혹시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부터 돼서 그 돈이 어디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다시피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활비 쓰고 적금만 들기에도 빠듯하죠. 애엄마가 나가서 술 장사해도 요새 장사도 잘 안 돼서 적자 본 지도 꽤 됐어요. 근데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정훈이도 중학교 들어갈 거고 수정이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무슨 방법으로 목돈을 모으겠어요. 그렇다고 도박이나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친구 녀석한테 확실한 정보 듣고 사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1년도 안 돼서 이익 날 거고 그럼 바로 엄마 돈부터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그 말을 듣는데 못 믿었다가도 본인들도 어느 정도 희생해가면서 나랑 같이 사는데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돈을 내어줬죠. 자식한테 팔 하나 잘라주든 장기를 주든 가능만 하다면 뭐 하나 떼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예 제 사지를 뜯어가려는 걸 부모의 마음으로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며느리가 그달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겠다고 제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직원들 2명을 내보냈는데도 적자가 나서 미치겠다고 도와달라는 걸 딱 해서 한 번 도와줬어요. 이것뿐이라면
제가 말도 안 꺼냈죠.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손자가 다니는 학원이었어요. 2달째 학원비가 밀렸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비상용으로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다음 나비빌까지는 꼭 돈을 넣어달라고요. 아휴, 이제는 손주 녀석 학원에까지 제 휴대폰 번호를 팔아서 학원비를 내게 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괘씸해서 학원에 전화해 며느리 술집이나 아들이 일하는 직장 전화번호까지 알려줘서 학원비를 받아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행여 손자가 학원비 밀렸다고 학원에서 불이익이라도 받을까 일단 돈부터 내긴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작은 아들이 알게 됐는데 만나서 같이 밥 먹다가 아들 미술학원 보낸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요새 애들 학원비 비싸더라. 일주일에 2번 나가는데도 수십만 원이니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학원에 과외 힘들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작은 며느리가 어떻게 금액을 그렇게 자세히 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살게 되면서 몇 번 손자 학원비 내준 적이 있다고 하니 그걸 들은 작은 아들이 눈빛이 싹 바뀌더니 혹시 애 학원비 말고도 형 부부한테 돈 빌려준 적 있냐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뭔가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네 형하고 형수한테 이만큼 빌려줬다고 하니 작은 아들은 한숨을 푹 쉬고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 인간들한테 미안해서 고마워서 돈 빌려줄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이번에 형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 왔을 때 알았어요. 투자하라고. 아마 나한테 거절당하고 엄마한테 갔나 본데 내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서 집 정리했을 때 남은 돈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거 다 날렸대요. 주식으로. 돈 날리고 집 날리고 살 곳 없어져서 엄마 모시고 산다는 명목으로 집에 들어간 거지. 엄마가 고마워서 기꺼이 돈 빌려줄 정도로 선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형이 엄마, 내가 당장 그 인간들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진 않겠는데 이제 절대 한 푼도 주지 말아요. 아셨죠? 참 허무했어요. 그래도 자식이고 며느리라고 혼자 남은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산다고 했을 때 그 말에 한 채 의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비참했죠. 제가 이 사실을 아는 걸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에도 제게 종종 카드값이다 뭐다 하면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고 그때부터는 저는 제 돈을 철통 보안으로 지켰어요. 이미 합가한 지 1년도 안 돼서 너희 둘한테 준 돈만 거의 억이다, 억이라고 하면서 절대 주지 않았어요. 이미 같이 사는 집도 제 집, 그 집 관리비도 쭉 저 혼자 내고 있는데 제가 뭘 더 해줘야 하나요?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나 며느리나 제게 은근히 꼬라지를 부리는데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빨래를 하고 나면 괜히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 트집을 잡지 않나 음식이 짜다 싱겁다 느끼하다 지적질해 손자가 살이 쪘는데 이게 다 제가 많이 먹인 탓이라고 저를 원망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니들 빨래는 손도 안 댈 테니까 알아서 하고 음식도 배달을 시켜 먹든 알아서 먹어라. 그리고 네 아들 살찐 건 유전이라고 거울 보라고 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술집을 하면서 체중이 더 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돈도 안 주는 사람 뭐 하나 트집 잡아서 구박하고 싶어 벼르던 큰아들네에게 아주 대놓고 제게 눈치를 줄 수 있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그리워한 탓일까요? 부부는 한쪽이 하늘나라에 가도 닮는 걸까요? 먼저 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제 몸에 암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가을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 거라 바로 수술 날짜를 상담해 절제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도 이 정도라면 예상보다 항암 치료 기간이 줄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여느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처럼 부작용 때문에 머리가 참 많이 빠졌어요.
나중에는 집에서도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예상을 했고 각오도 했답니다. 분명 내 몸은 나아지고 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후두둑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괜히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울적해지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비참하게 만든 건 빠진 머리카락으로 저를 구박하는 큰아들네였어요. 큰아들은 갑자기 집에 있을 때 양말을 챙겨 신으며 이제 엄마 머리카락 때문에 집에서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겠다고 투덜거렸고, 거실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선 제게 엄마, 씻고 배수구에 머리카락 좀 다 걷어내세요. 아직도 남아있네. 라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제가 서럽고 화가 나서 그 꼴도 보기 싫으면 내 방 화장실에 씻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나 저 중에 화장실 더럽게 쓰는 인간이 누군데 저딴 소리를 하나요? 근데 하루는 큰며느리가 아주 작정을 하고 빠진 머리카락으로 시비를 걸더군요. 그날은 한파 경보가 내려진 말 그대로 엄동설한의 날이었죠. 큰며느리가 쉬는 날이라서 손주들하고 같이 집에 있는데 그래도 쉬는 날이라고 오랜만에 며느리가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근데 건조기에서 빼온 빨래를 개다 말고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검은색 스웨터 하나를 펼쳐 보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보이세요? 우리 이제 검은 옷은 어머니 항암치료 낫기 전까지 못 입겠어요. 내 머리카락 때문에 그러니? 그러게, 내가 이제 따로 빨래하자고 했잖아. 내 옷에는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 있는데.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어머님 옷까지 같이 빨래를 한 걸 어머님은 괜히 머리카락 때문에 민망하니까 제 탓을 하시네요? 언제 또 네 탓을 했다고 그러니? 내가 머리가 빠지는 건 치료를 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꼭 모자 쓰고 다니지 않니? 근데 옷에 묻은 머리카락같이 빨래하면 옮겨 붙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세탁해 놓고 나한테 들이밀면서 따지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 큰며느리는 그때부터 집안 여기저길 다니면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커다란 테이프처럼 생겨서 돌돌 밀면 바닥에 있는 먼지가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바닥에 있는 제 머리카락을 모으면서 이것 봐 이거, 이러니 내가 안 따지겠냐고 하면서 제게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면서 눈치를 줬어요. 그러다 제가 한번 주방에 들어가려고 움직이는데 뒤에서 아 하는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를 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방금 거기 제가 청소 싹 다 했는데 또 머리카락 떨어지잖아요. 어머니, 이것도 다 세균이에요, 세균. 이 머리카락이 왜 빠지겠어요? 사람 피부에서 각질 벗겨지는 것처럼 죽은 세포라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머리카락 때문에 저희 애들한테 무슨 병이라도 생기면 책임도 안 지실 거면 떨어진 머리카락이라도 책임지세요. 그럼 나는 머리카락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말라는 소리냐? 차라리 집 청소 다 끝나기 전까지 좀 나가 계세요. 청소 다 끝나면 전화할 테니까 제발 좀 집안 더 난장판 만들지 말고 빨리요. 순간적으로 손에 들린 돌돌이를 뺏어서 그걸로 제 머리카락을 몽땅 뜯어놓고 싶었지만 그때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손주들 때문에 차마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서럽고 수치스러웠거든요. 여기서 악을 쓰면서 싸울까 싶다가 차라리 이 꼴을 안 보고 안 당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뼈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 사람이 더 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코 속으로 들어오는 그 찬 공기, 그 찬바람의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기는 그저 차갑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코 속으로 들어간 공기를 삼키는데 제가 당한 서러움도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그날은 아예 다시 집으로 들어가 며느리든 아들 얼굴이든 보고 싶지 않아서 아파트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은데 오늘 가서 자도 되냐고요.
근데 사람이 안 하던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아들이 자고 가라고 해도 내 집이 편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엄마를 잘 아는 아들은 제게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다정하게 묻더군요. 그 목소리에 괜히 더 서러워져서 창피하게 아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만 눈물을 흘렸고 큰며느리와 있었던 다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서 네 형이랑 형수가 내가 돈을 더 안 빌려줬던 걸 복수하는 것 같다고요. 작은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엄마, 나 지금 40분 정도 있으면 퇴근이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아니 근처에 가게나 카페 있으면 추우니까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거기가 누구 집인데 집까지 것들이 내쫓아요? 거기 엄마 집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마련한 엄마 집이라고요. 작은 아들의 말에 일단 아파트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온다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얘가 지 형이랑 형수랑 괜히 큰 싸움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작은 아들은 1시간 정도 뒤에 도착을 했고 제 손을 잡고 무서운 얼굴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큰아들도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까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아들은 제가 작은 아들 손을 잡고 나타나니 왜 둘이 같이 오냐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고 절 내쫓았던 큰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작은 아들은 그 2명을 번갈아 쳐다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형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왜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그따위냐고? 뭐? 이게 미쳤나? 왜 다짜고짜 형님한테 큰 소리야? 잘나신 형님 마누라가 항암 치료받는 엄마 머리카락이 세균이고 병 옮긴다고 이 추운 날 집에서 쫓아냈대. 이게 말이 돼?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집 날려서 얹혀 사는 객식구가 주인을 쫓아내냐고. 형수님, 말 좀 해보세요.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엄마한테는 제정신으로 못할 소리 잘하셨던데 왜 닫아야 할 땐 안 닫고 열어야 할 때 합주기 마냥 그러고 있어요? 야, 너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네 형수야, 형수. 네 형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네가 같이 안 살아서 모르지 엄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긴 해서 형이랑 같이 살면 뭐 집에 방 내어주고 돈까지 빌려주는 애 싹 다 있고 원하는 대로 돈 더 안 줬다고 이렇게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도 돼?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야, 강두서, 너 진짜 그러고 살지 마라. 아무리 네 마누라가 귀해도 너 낳고 길러준 네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본인 집에서 며느리한테 내쫓기기까지 했는데 그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아, 이게 하다하다 하니까 진짜? 그렇게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싸움이 불에 장작을 넣은 것처럼 활활 타오를 때쯤 그 불을 대형 화재 수준으로 키울 기름 같은 존재가 집에 도착했어요. 바로 작은 아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작은 며느리였죠. 작은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소리 않고 큰아들 뒤에 숨어 입을 다물고 있는 큰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으로 봐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큰며느리를 들쳐매서 소파로 향하더니 소파 위에 큰며느리를 그대로 내리 꽂아버린 거예요. 이걸 엎어치기라고 하나요? 저도 경악을 했고 큰아들도 경악을 했고 그걸 당한 큰며느리도 충격과 아픔에 소리도 못 내고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정작 당사자인 작은 며느리는 얼음장과도 같은 차가운 표정이었죠. 재수 씨, 이게 지금 뭐하는... 아주버님은 조용히 해요. 부부가 나란히 바닥에 드러눕기 싫으면. 야, 너 내가 말했지? 유단자한테 괜히 덤비지 말라고. 내가 그 말을 장난으로 한 거 같냐? 그때 꺾인 팔목처럼 허리도 한번 꺾여볼래? 뭐? 세균? 난장판? 이 집의 진짜 세균은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이 아니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얹혀 사는 네 가족이야, 가족.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누가 누굴 이 추위에 쫓아내. 너무 아파. 동서 경찰이야, 경찰. 일반 시민상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거 고소할 거니까 동서 경찰 배지 뗄 생각이나 해? 해라 해. 난 널 노인학대로 어머님이랑 같이 고소할 거니까 어디 진짜 난장판 한번 만들어보자. 야, 어차피 고소당하는데 어디 한 군데 진짜 부러뜨려 줄까? 야, 말이면 단줄 아냐? 야, 너 이리 와봐. 작은 며느리가 누워있는 큰 며느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큰아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양 작은 며느리에게 팔을 뻗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큰아들의 팔을 휙 낚아채 당기더니 말했죠. 야, 너 미나한테 손끝만이라도 대봐.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너나 네 마누라 둘 다 조금이라도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오늘이라도 당장. 그리고 제발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좀. 야,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똑똑한 척은 맨날 혼자 다 하는 놈이 그렇게 본질을 모르냐?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몰라? 네가 암만 이리 착한 척 고고한 척해도 엄마는 나 못 버려. 애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받아들인 게 엄마인데 엄마가 다시 혼자 사시겠냐? 그렇죠, 엄마? 내가 딱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고작 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나갈 것 같아? 나가라. 뭐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본인에게서 엄마를 지키려는 동생을 조롱하면서 엄마는 나를 절대 못 버린다 호언장담하는 큰아들의 밉살맞은 얼굴이 어찌 그리 꼴보기가 싫던지 정말 저게 내 배 아파 낳은 나나 내 남편의 자식인지 의문이 들다 못해 자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의 아나무인한 행동을 끝내야겠다 싶어서 저는 큰아들 말론 제가 절대 하지 못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순간 나가라 라는 제 한마디에 집안은 조용해졌고 잘못 들었겠지 싶어 제게 고개를 숙여 반문하는 큰아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나가라고 당장. 너랑 네 마누라 애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엄마 지금 은석이 믿고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어. 네 엄마를 뭐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해? 사람 병균 세균 취급하는 며느리나 엄마를 멍청한 집주인이나 물주로밖에 안 보는 아들놈하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아들 내외하고 살면서 비참함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꼴에 혼자 사는 엄마 걱정한다 구구절절 입 놀리지 말고 나가.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린다. 주영이 네가 아까 청소 다 할 때까지 나가라고 했지? 내가 아주 니들 이삿짐 정리할 때까지 밖에 나가 있어 줄 테니까 당장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 살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본 건 처음이었어요. 큰아들네는 뻥쪄서 처음엔 제 말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작은 아들네는 저를 진정시킨 뒤 저를 도와서 큰아들네에게 법적으로 내쫓기 전에 니들 발로 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저를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울고불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던 큰아들네는 한 달도 안 돼 정말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갔습니다. 아직 병원 갈 일도 많으면서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하시냐고 해서 어차피 병원 따라간 적도 손에 꼽으면서 이제 와서 효자인 척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 셔틀도 있고 택시 타도 된다고 차라리 남의 차가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작은 아들도 지 형에게 내가 있으니 괜한 걱정 말고 형이랑 형 딸린 19살 집이나 구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갈 곳이 없어서 애들 엄마 식당 쪽방에서 내 식구가 지낼 거라고 엄마는 정말 그런 걸 원하냐고 해서 제가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네 놈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제게 돈 없다고 하더니 목돈을 꿍쳐두고 있었는지 방 2개 있는 집을 월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후로 큰아들이나 큰며느리나
제게 연락도 또 찾아오지도 않았죠. 무려 3년 동안이나 본인들이 제게 크게 토라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들이 없으면 제가 크게 빈자리를 느끼고 후회라도 할까 생각했는지 참으로 가소롭더군요. 제가 그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요?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 싸움이 있고 1년도 안 돼서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식당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병원은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고 식당도 일주일에 4번 정도 출근하지만 그전보다 삶의 질은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식당은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기도 했고요. 근데 큰며느리의 술집은 아니었나 봅니다. 작년 중순에 큰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몸은 좀 어떠시냐고. 아휴, 3년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인가 싶어서 나 항암 치료 끝난 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뒷북 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소리 안 하고 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놈이 술을 마시고 나랑 그 후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걸 잊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시덥지 않은 안부를 묻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큰며느리 걔까지 합세를 해서 제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락을 하기 시작하길래 제가 까놓고 말을 했어요. 대체 용건이 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무게를 잡고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랑 화해하고 다시 얼굴 보고 지내고 싶다고요. 아예 남처럼 살아보니까 저희가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저희도 사는 게 힘들어서 마냥 엄마한테 기대고 싶고 철없이 군 거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 사람 식당도 시국이 시국이라서 더는 유지를 못해서 접었고 요새는 친구 가게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어요. 괜한 욕심 버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람도 엄마 생각이 났나 보더라고요. 엄마, 저희 정말 괜히 상황이 아쉽고 엄마한테 더 뭐든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그리고 가족이 그리워서 이렇게 용기 내는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좀 주세요. 큰아들답지 않은 꽤나 진솔한 말에 정말인가 싶었지만 저는 그때도 겨울만 되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지라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찐이라면 말뿐이 아니라 증명을 하라고 했죠. 너나 걔나 정말 돈 문제가 아니라면 말만 하지 말고 시간하고 돈 투자해서 증명해봐라. 내가 니들한테 빌려줬던 돈 알아서 계산해서 매달 나한테 갚아나가봐. 내가 돈이 궁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도 나한테 믿음을 줘야지. 나는 그 돈 안 받고 앞으로 너나 주영이나 나 안 보이는 데서 알아서 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신임이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만큼의 투자를 좀 해봐. 괜한 곳에 투자했다 날리지 말고 네 가족한테 좀 투자해보란 말이다. 처음에 큰아들은 요새 벌이도 줄어서 힘든데 그건 너무 힘들다라고 뻔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봐, 두석이 너는 어차피 말뿐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돈이 없어서 매달 큰 돈은 무리지만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니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엄마한테 보내겠다고 하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지 아내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큰아들이 빌려간 돈을 매달 제게 갖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큰아들은 거의 반년 동안 제게 150만 원씩 돈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다 갚으려면 한참 남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죠. 아마 마땅히 갚아야 하는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솔직히 제 마음이 정말 예전과 같이 돌아올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겨울에 찬 공기 냄새를 맡아도 그날 내 집에서 내쫓겼던 그 서러움이 기억 안 나는 날 제 마음도 겨울 눈 녹듯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찬바람 냄새를 맡으면 다른 좋은 추억들이 떠오를 수 있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무슨 냄새를 맡으시든 그곳에서 행복한 기억만 추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